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짹짹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들려줄게. 드디어 3부가 되었네. 오늘은 그동안 우리 모두가 궁금해했던 독고씨의 정체가 밝혀지는 날이야. 모두들 과거에 독고씨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많이 궁금했지? 나도 책을 읽으면서 너무 궁금해 그의 정체를 책 뒤로 가 즉시 알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어. 그러면서 그의 과거를 추리했지. 그리고 결론은 추리소설은 쓰지 않는 걸로. 그럼 우리 같이 그의 정체를 알아볼까? 염려사의 아들 민식은 자신의 불운을 생각했지. 첫 번째는 초등학교 때 야구부에 입단 제의를 받았는데 그저 공부의 길만으로 몰았던 부모님의 결정. 두 번째는 명문대를 갈 성적이 안 되어서 명문대 지방 캠퍼스를 간 것. 세 번째는 명문대지만 지방 캠퍼스라 취직이 안 되어 이것저것 닥친 대로 일해서 돈을 빨리 많이 쉽게 벌었고 욕심을 내어 더 크게 사업을 벌이려다 그만 실패한 것. 마지막으로 불같은 사랑에 빠져 전처와 결혼했지만 결국은 이혼하게 되어 갖고 있던 집마저도 위자료로 주었던 것이었지. 거기다 코인에 투자해 재산을 완전히 말아먹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엄마가 사는 청파동 집으로 들어갔어. 그때 몇 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엄마가 편의점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 유산에는 분명 자기 몫도 있었을 텐데 엄마와 누나는 아무 말도 없이 유산을 편의점으로 바꾼 것이었다고 생각한 민식은 술에 취해 어느 날 엄마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따졌다가 크게 싸우고 집을 뛰쳐나갔고 지금은 선후배 집을 전전하고 있었어. 민식은 빨리 엄마가 편의점을 정리해 자기의 몫을 받아 사업을 재개하고 싶었지. 오늘 민식은 기용이란 후배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후배는 약삭 빠르고 머리가 좋아 그에게 유용한 조언을 많이 했고 민식은 그를 신뢰하고 있었어. 그가 만나자고 한 곳은 경리단 길에 있는 썰렁한 작은 맥주집이었지. 맥주는 싱겁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후배는 맥주를 시음해 보라고 하며 여기 맥주는 틀리다고 했어. 정말 마셔보니 이제까지 마셨던 맥주와는 다르게 꼬냑인지 위스키인지 묵직하고 맛이 다 달랐어. 그러면서 여기 바텐더의 매형이 브루마스터, 즉 맥주 만드는 요리사 같은 건데 지금 먹고 있는 맥주는 에일 맥주란 것이고 파주에 있는 소규모 양조장에서 이런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다며 요즘은 이런 맥주가 인기가 있다고 하지. 또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곧 일본 맥주가 편의점 가판대에서 없어질 거고 그 자리를 이 맥주들이 차지할 거라고. 그래서 그 양조장에서 편의점에 납품할 맥주를 만들려고 사업을 확장하려 해서 민식과 후배에게 투자할 기회를 준다고 했지. 민식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돈 나올 곳은 엄마밖에 없었고 그러려면 엄마를 설득할 거리가 필요했어. 어떻게 설득할까 생각하다가 기용이 이미 편의점에서 국내산 에일 맥주를 팔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사가 엄마에게 이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 실감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엄마 집에 가는 길에 엄마 편의점에 들르지. 거기에는 굵직한 저음의 사내가 어서 오세요 하며 자기를 맞이했어. 그를 보자 엄마가 새 알바를 구할 때까지 야간 알바를 봐달라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 얼마나 가당찮은 생각이야. 어떻게든 인생 2막을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 후배의 말대로 일본 맥주는 빠졌지만 그 자리에 세계 각국의 맥주가 있었고 국내산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에일 맥주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지.
한참을 살피다가 겨우 유치한 한글 상표의 에일 맥주 2캔을 발견했어. 비교를 위해 그 둘과 칭타오 2캔을 사들고 계산대로 향했지. 야간 알바 사내는 제법 덩치가 있었고 곰 같기도 하고 곰 사냥을 나선 원시인 같기도 했어. 그에게 한글 상표의 맥주 2캔을 들이대며 이거 먹어봤어요? 물었고 그 사내는 술을 안 마셔서 모른다고 했지. 그러면서 맥주를 비닐에 담으라고 하자 사내가 계산하셔야죠 하는 거야. 그러자 민식은 나 여기 아들이에요. 그냥 찍어 놓으라고 했지만 사내는 맥주를 비닐에 넣어주기는커녕 여기 사장님 아들인 거 증명해 보라고 했지. 그래서 화가 난 민식이 엄마에게 이야기해 사내를 자르겠다고 이야기하며 협박했지만 그는 꿈쩍도 안 했고 도리어 사장님 아프신데 아냐고 그러면서 맞아 사장님이 그러셨다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엄마 아파도 거들떠도 안 본다고 하셨대. 그러면서 나 자르면 야간 알바 못 구한다고. 그럼 어머님이 하셔야 하는데 아프신 어머님 돌보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야기했어. 민식은 고통과 부끄러움이 몰려왔고 편의점을 뛰쳐나와 집으로 향했지. 한달음에 집에 온 민식이 집에 들어가 보니 엄마는 TV도 켜놓은 채 소파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어. 엄마를 깨우며 어쩐 일이냐는 엄마에게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지. 그러면서 편의점에 다녀왔는데 산적 같은 덩어리는 뭐냐고 했고 엄마는 독고씨 말하는 것이냐며 그러자 민식은 불손하고 건방지다며 쫓아내려고 했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다며 그리고 민식이 가게도 이제 팔자고 하니 엄마는 그 가게를 접으면 오여사랑 독고씨는 일을 잃는 거라며 이 편의점이 그들의 생계라고 이야기했어. 민식은 그런 엄마에게 엄마가 무슨 예수냐며 가게도 팔고 독고씨도 자르라고 했지. 그러자 엄마는 야간 알바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하며 민식의 말을 잘랐어. 열받은 민식이 시원한 냉수라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편의점에서 봤던 국내산 에일 맥주를 발견했지. 엄마에게 웬일로 맥주를 다 집에 가져다 놓으셨냐고 했고 엄마는 신상이라고 추천해서 가져다 놓았다고 하며 주인이 자기가 파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 그래서 민식과 엄마는 그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 엄마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는 것. 이것들은 민식에게 신기한 경험이었어. 지난 몇 년 동안 민식은 엄마에게 늘 무언가를 요구했고 엄마는 그것이 무엇이든 거부해서 대화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그와 엄마가 적당히 취해 고집쟁이 아버지를 회상하기도 했고 얄미운 누나와 매형을 흉보기도 하며 민식도 다녔던 엄마의 교회 사람들 근황까지 들었지. 그러면서 엄마는 이 맥주가 향이 좋고 쌉싸래 하면서도 고소해 좋다고 이야기해서 민식은 맥주 양조장 이야기를 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맥주를 다 마셔 다시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독거라는 그 사내에게 좀 전에 엄마랑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어. 의기양양하게 아까 국내산 에일 맥주를 사가며 그에게 이 맥주 얼마나 팔렸는지 물어보니 오늘 처음 민식이 사가는 거라고 이야기했지. 그러자 민식은 사장님이 이 맥주 맛있다고 해서 더 가져가는 거라고 했지만 그 사내는 장사는 내가 좋아하는 거 파는 게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거 파는 거라고 이야기하며 매출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했지.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그새 잠들어 있었고 양조장 이야기는 내일 하리라 생각하며 아무래도 방해가 될 독고를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놈의 뒷조사를 해 캥기는 면을 찾아 엄마에게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고 지내던 흥신소 곽씨에게 연락을 취해
놈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 한편 민식의 부탁을 받은 흥신소 곽씨는 사흘째 그의 뒤를 쫓고 있었어. 이름이 독고라는 것밖에 몰랐지만 타깃의 정체를 아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어려웠어. 그는 만나는 사람도 없고 편의점 알바를 마치면 무조건 걷기만 했어. 그러다가 쪽방으로 돌아갔지. 곽씨도 그를 따라 무작정 걷고 있자니 추운 날씨에 우라같이 밀고 빨리 이런 일을 관두고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사흘째 오늘은 끝장을 보리라 생각했는데 편의점 알바를 마친 독고가 서울역 쪽으로 향했어. 따라가 보니 노숙자들 틈에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다정하게 그들과 이야기하며 도시락을 함께 먹는 거였어. 왠지 따뜻해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역시 노숙자였나 생각했는데 그가 떠나고 노숙자들에게 가서 그의 정체에 대해 물어보니 그들은 제대로 말을 안 해주었고 그 자리를 떠나려다 그들이 마시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소주가 아닌 옥수수 수염차였어. 재빨리 타깃을 놓칠까봐 독고를 찾았는데 그가 안 보였어. 둘러보니 그가 지하철을 타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오늘이야말로 뭔가 수학이 있겠다 싶었고 그를 따라 지하철에 탔어. 독고는 지하철을 갈아타고 강남 쪽으로 내리더니 모든 것을 고쳐준다는 5층짜리 성형외과 빌딩을 바라보다가 거기로 들어갔어. 그가 얼굴을 고치려 갈리는 만무할 거니 드디어 정체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지. 30분 정도 있다 그가 나왔고 곽씨는 그곳으로 들어갔어. 리셉션에게 가짜 형사 신분증을 보이며 좀 전에 다녀간 독고에 대하여 물었지만 리셉션에서 아는 것은 없었고 실랑이를 벌이다 그곳 원장을 만나게 되었지. 원장에게 자신을 형사라고 소개했지만 그는 바로 어디로 전화하더니 곽씨가 가짜 형사인 걸 알고 무시하며 협박했어. 그러자 곽씨는 사실대로 독고를 쫓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자 원장은 곽씨에게 그를 처리해달라고 해. 곽씨는 원장에게 받은 모욕과 협박에 어쩔 줄 몰라 하다 독고가 일하는 야간 편의점에 오게 되고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어. 그러면서 곽씨가 독고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괜찮다고 하며 곽씨에게 어차피 자기는 편의점 야간 알바가 구해지면 떠날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민식에게도 자기를 처리했다고 하고 돈을 받으라고 하지. 한편 편의점 알바에 관심이 있던 곽씨는 서비스 정신이 없는 자기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물어보고 독고는 흥신소야말로 수많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3D 업종이었으니 잘 하실 수 있다며 가끔 아이스크림 먹고 이빨이 싫어서 반품해달라는 JS만 잘 처리하시면 된다고 이야기했지. 이제부터 독고씨 이야기야. 이 줄거리는 책 그대로 독고씨의 고백처럼 들려줄게. 머릿속이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고통의 심연으로 빠질 때 더 이상 사람의 존재가 아닌 그저 생물로 살아갈 때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고자 허기도 잊고 술로 뇌를 씻어버릴 때 우리는 자신을 잃게 되어 그렇게 나는 나를 잃고 대합실에 쓰러졌고 모든 것을 도둑맞은 채 깨어났을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 못하게 되었지. 그런 나를 서울역에 있는 독고라는 노숙자 노인이 거두어줬고 그를 통해 노숙자 생활을 익히게 되었어. 그러나 그 노인도 추운 겨울 죽게 되고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말에 나는 독고가 되었어. 노인이 떠나게 되어 혼자 생활하게 되고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자 말조차도 잃고 더듬거리게 되었지. 술 살 돈을 구걸하는 데는 그것이 오히려 플러스가 되기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전날 싸웠던 노숙자 패거리 중 둘이 여자 파우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둘을 패고 그 파우치를 뺏었지. 파우치를 열었을 때 중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고 까딱하면 경찰서에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니 선량한 할머니 얼굴이 마음에 걸려 수첩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 그것이 사장님과의 첫 만남이었지. 그 계기로 추운 겨울을 편의점 알바를 하며 보낼 수 있었고, 거기서 힘을 얻어 내년 봄에는 완전한 무명이 되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리라 생각했어. 어느 날 딸과 어머니가 편의점에 들어왔는데 공기부터 다른 느낌이었어. 그들의 모습을 쳐다보는데 온몸이 부서지는 느낌이었고, 나에게 딸과 아내가 있었다는 기억이 들며 모녀가 편의점을 나섰을 때 딸의 이름을 부르고 쓰러지고 말았지.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어 술 대신에 먹기 시작한 옥수수 수염차를 마셨어. 한편 연말에 알바생이었던 시연이 나 때문에 다른 편의점에 스카웃되었다며 선물을 주었고, 이제는 편의점 일을 선숙과 나누어야 했지. 선숙이 나를 경멸하는 것을 알았지만 노숙자 생활로 그런 눈길에 익숙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고, 그러다가 일련의 사건으로 그녀가 나를 다른 눈길로 대하고 있다고 느낀 어느 날 선숙이 출근해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지. 아들과 소통 불가라며. 그때 기억이 났어. 딸인지 아내인지 나한테 소통 불가라고 했던 것이. 아내는 나의 오만함과 잘난 체를 받아주었지만 모든 면에서 나와 달랐던 딸은 나에게 소통 불가라며 대화를 거부했었다는 기억이 났어. 선숙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이야기를 들어주고 옥수수 수염차를 건네며 삼각김밥과 편지로 아들과 소통해보라고 했지. 점점 기억이 선명해져 갔어. 술을 끊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텅 비었던 머릿속에 열선이 깔리며 많은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지. 그러다가 갑자기 전국에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염병은 끝나지 않고 사장님은 우리에게 주의해야 한다며 마스크와 손소독제, 흰 라텍스 장갑을 제공했어. 그것을 착용하며 손소독제 냄새를 맡는데 너무도 익숙했고, 화장실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기억이 살아났지. 내가 의사였다는 것이. 그러나 기억이 돌아올수록 고통과 두려움, 저항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어. 하루는 손님 하나가 사장님 아들이라고 했고 모든 것이 사장님과 닮아 있었지만 무시해 주었지. 그는 다시 씩씩거리며 가게로 왔고 그의 한심한 모습을 보며 형이 생각났어. 그와 같이 머리는 좋았지만 사기꾼이었던 형. 내가 의사였을 때 일했던 병원에 돈 달라고 협박하러 왔었고 나는 사람을 죽일 모든 무기가 있다며 그를 내쫓았지.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이 생각났어. 그러면서 어릴 때 나와 형을 두고 나간 어머니, 노가다였던 아버지, 공부 잘하는 나에게는 그나마 용돈을 주고 패지 않았지만 의대에 합격해 자립할 수 있게 되자마자 집을 떠나고 그들과 연락을 끊었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 즉 좋은 가문의 여자와 결혼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리라 생각했어. 전염병이 창궐해지고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이 죽고 죽음이 만연할 때 삶이 보였어. 그래서 나는 야간 알바가 관두었을 즈음 사장님이 잠깐 편의점을 지키던 때 불량한 남녀 4명이 사장님을 공격하는 것을 맞다가 경찰이 출동해 조서를 쓰러 경찰서에 갔다 알게 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신분을 회복하고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살렸지. 그리고 인터넷 속에 나의 세계를 열었어. 거기에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었지. 그리고 사장님께 아주 사적인 퇴사 이유를 이야기했고 야간 알바가 구해지면 편의점을 떠나겠다고 했어. 그녀는 묵묵히 나의 말을 들어주었고 이해해 주었으며 편의점이 손님이든 직원이든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공간이라는 것, 돈이든 물건이든 충전하면 떠나는 인간들의 주유소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지. 그러면서
다 고쳤으면 떠나야지 하셨어. 며칠 동안 고집스러운 아버지를 닮은 노인이 나를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나는 그를 내가 전에 일했던 성형외과로 이끌었고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간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원장을 만났지. 4년 만에 찾아온 나를 보고도 원장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신문에 제보해야겠다고 하자 그러기 전에 나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어. 그런 그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고, 그리고 이미 제보했다고 하자 그는 원하는 게 뭐냐며 일, 돈 했고 나는 그에게 2번 엇버컷을 날리고 병원을 떠났지. 인수인계를 하고 퇴근하려는데 정작가가 나를 불러세웠어. 대본 초고가 다 되어서 빌라를 떠나 대학로로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나도 그녀에게 고마웠지. 그녀와의 심리상담 겸 많은 대화를 하며 나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꿈을 쫓는 그녀의 에너지가 부러웠어. 언젠가 그녀에게 물었지. 끊임없는 에너지 원천이 무엇냐고. 그러자 그녀는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니까 어차피 풀어야 할 문제라면 그나마 괜찮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편의점에서 만난 시연, 선숙, 경만, 인경, 민식, 곽씨, 손님들, 그리고 사장님. 결국 삶은 관계고 소통이었어. 행복은 멀지 않고 내 옆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눈 데 있다는 것을 알았지. 나는 그것을 편의점에서 그리고 서울역에서 배울 수 있었어. 힘들지만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어. 그녀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어렵게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취업에 도움이 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자 얼굴을 고치려고 했지. 걱정하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작 그녀의 수술날 다른 환자를 면담하고 있었고 수술은 대리수술 의사인 박 선생이 했어. 그러나 그녀가 죽게 되고 유가족이 병원을 고소했지만 수단 좋은 원장이 의료사고로 무마하고 위로금과 일시적인 나의 퇴직으로 그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했지. 정말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그녀가 있는 납골당에서 앳된 그녀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나를 용서하지 말라며 잘못을 빌었어. 아내는 유급휴가라는 나의 말을 믿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지만 얼버무렸으나 죽은 그녀가 봉사하던 단체에서 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게 되고 뉴스에 사건이 나오며 인터넷에 일파만파 소문이 퍼졌지. 아내는 의료사고로 죽었다는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고 딸과 같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겠다고 했어. 그런 날이 반복되던 날 혼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다 화딱지가 난 나는 아내에게 전화해 딸을 데리고 당장 집에 오라고 소리쳤고 돌아온 아내는 나를 힐난하지 않겠다며 잠시 떨어져 있자고 했고 나는 동의하며 옆에 있는 딸을 쳐다보았어. 딸의 눈을 보며 예전부터 나를 닮아 눈이 작은 딸이 걸려 자꾸 속 썩이면 쌍꺼풀 수술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딸이 왜 나도 죽이게 하는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딸을 때리려 하다 그만 그것을 막는 아내를 치고 말았어. 아내는 병원에 입원했고 사과를 했지만 퇴원 후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지. 그들이 나가고 엉망이 된 나는 원장이 다시 병원에 나오라고 전화했을 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했고 원장은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어. 나는 그를 엿먹이겠다고 생각하며 병원 비리를 모아 컴퓨터에 저장했고 아내와 딸이 대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구행 KTX를 끊고 탑승을 기다리다 현기증이 들어 화장실에 가서 쓰러졌고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것, 기억마저도 도둑 맞은 거였지. 다시 대구행 KTX 기차표를 끊으며 4년 전 이곳에서 무너져버린 기억이 떠올랐어. 그러나 지금은 혼자가 아니었지. 도시락이 든 편의점 봉지를 들고 온 사장님이 눈에 들어왔어. 서울역에서 처음 만났으니 서울역에서 헤어져야 한다고. 배웅하겠다는 사장님을 말렸지만
한편으론 또다시 KTX 기차표를 찍고 화장실에서 머리를 박고 쓰러지는 걸 사장님이 말려주길 바랬지. 자네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하며 편의점 봉지를 사장님이 건넸어. 대구에 가면 의사라는 것 증명할 수 있나? 이미 했습니다. 나는 자네 놔주기 싫지만 이 시기에 대구에 가서 의료 봉사한다니 어떻게 말리겠나? 마음 씀씀이로 봐서 자네는 잘할 거야. 사장님 덕분입니다. 낙골당의 그녀를 만나고 온 후 앞으로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지. 마스크를 쓰니 사람들이 조용해졌어. 그동안 자기 말만 했는데. 그거 알아? 사람들이 우리 편의점을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거 아셨어요? 그나마 자네 때문에 손님도 나도 편해졌는데 다시 불편한 편의점이 되겠네. 대구에서 돌아오면 꼭 와. 내가 어색한 미소로 인사하자. 아니야, 오지 마. 사람들은 불편해봐야 해. 다시 오지 마. 그리고 대구 가서 아내와 딸도 꼭 만나보고. 내가 가족 이야기를 했었나? 사장님은 자신이 믿는 신을 닮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녀처럼 남에 대한 헤아림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성을 가진 사람인 거지. 출발 시간이 가까워졌지만 떠나기가 싫었어. 머뭇거리는 나를 사장님은 더 이상 서 있기 힘들다며 어여 들어가라고 하셨지. 친어머니,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장님을 안으며 죽을 놈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살아보겠습니다. 사장님도 나를 않은 채 내 등을 작은 손으로 두드려 주셨지. 기차가 출발했어. 기차는 서울역을 떠나고 한강철교를 지났지. 처음 편의점에 일을 시작했을 때 따뜻한 봄이 되면 한강 다리에 가서 뛰어내릴 생각이었어. 그러나 강은 빠지는 곳이 아니라 건너가는 곳임을, 다리는 건너는 곳이지 뛰어내리는 곳이 아님을 나는 알게 되었지. 죄스러움을 지니며 나만 살리려는 기술을 남을 살리기 위해서 애쓸 거야. 그리고 사죄하기 위해 가족을 찾을 거지만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면 사죄의 마음을 다지며 돌아설 거야. 그리고 삶이란 어떻게든 의미를 지니고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했어. 와, 독고씨가 성형외과 의사였다니 너는 상상했었어? 나는 독고씨의 말더듬과 의외로 사람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책에 나오지만 복잡한 편의점 물건들을 잘 외우는 것을 보고 변호사였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의사였다니, 그것도 성형외과 의사. 이 책을 읽고 나서 톡강이 친구에게 물었어. 친구는 무엇을 느꼈는지. 친구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아버지와 대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 그리고 남들의 장점을 독고씨처럼 관찰해 칭찬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대. 나는 노숙자분들을 보면 저분들은 무슨 사연으로 저렇게 집이 없이 바깥에서 자야 할까? 그리고 식사는 했을까? 그들의 가족은 있을까? 늘 궁금했었어. 언젠가 반려동물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이야기하며 반려동물이었던 고양이와 개들이 버려지면 그동안 집과 먹을 것이 있었던 아이들은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몇 끼니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어디서 자야 할지 막막해하다 제대로 살지 못하고 수명보다 훨씬 못 살고 죽는다고 했어. 동물도 이럴진데 사람들은 더 힘들겠지. 결국 노숙자분들도 독고씨처럼 어느 가족의 아빠, 엄마, 아들, 딸 중에 하나였을 테니까 염려사의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으로 독고씨가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움과 헤아림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을 포함해서 친절을 베풀고 소통하며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 염려사의 따뜻함, 그리고 독고씨의 경청과 관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결국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임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것 같아.
여기서 내 꿈을 밝히자면 궁극적으로 내 소설을 써 너에게 그 책에 대한 독후감을 들려주고 싶어. 이 책처럼 어렵지 않고 그러면서도 따뜻하며 왠지 어디선가 그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지. 꼭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내 꿈을 위해서 응원해줘. 나도 너 꿈을 위해서 응원할게. 다음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야. 중3 때인가 이 책을 읽었었지만 어른이 되어서 다시 읽고 싶어 선택했어. 그때는 그 벌레가 싫기만 했었던 기억이 났는데 지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